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있는 최원호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제강점기 옛이야기의 식민문화적 흔적과 극복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옛이야기, 동화, 전래동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옛이야기 속에 호랑이가 어떻게 등장하며 거기에는 어떤 식민문화적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 1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1은 옛이야기, 동화, 전래동화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옛이야기에 대한 학문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화나 전래동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국어국문학 분야에서 옛이야기라고 할 때는 설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신화라든지 전설, 민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옛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이 옛이야기라고 하는 용어보다 동화 또는 전래동화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고 또 이 용어가 현재도 교과서라든지 또는 교육의 현장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옛이야기와 관련해서 이 동화라든지 전래동화라고 하는 용어는 적절치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소개한 것처럼 옛이야기는 동화인가 라고 했을 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옛이야기는 동화가 아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아이 동제다, 이야기 화자. 그래서 어린이를 독자로 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동화라고 하는 건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이 옛이야기를 동화라는 용어로 많이 지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옛이야기 중에서 또 특별한 것들을 선정해서 전래동화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전래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로 풀이해서 보자면 전래라고 하는 것은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동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를 독자로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래동화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를 독자로 한 옛이야기가 옛날부터 전승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되는 용어인데요. 역시 이 용어 역시 일제강점기에도 옛이야기를 전래동화로 지칭하는 그런 용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이야기를 동화라든지 전래동화라든지 이런 용어로 지칭해 왔던 어떤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바로 시정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첫 번째 이제 슬라이드에서 제가 선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옛이야기는 동화가 아니고 또 전래동화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포함 관계로 말씀드리면 흔히 지금 이제 아동문학론 쪽이라든지 그런 교재들을 많이 보면 동화의 하위 분야로 뭐 전래동화를 얘기하거나 옛이야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올바른 포함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화면들을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이야기와 동화, 이 전래동화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어떤 논쟁인데요. 일제강점기 이후,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제 여러 그 학자들의 견해에서도 그런 식민지적 유산이 좀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 분의 견해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먼저 장덕순 선생님의 이제 견해를 보시면 제가 좀 읽어볼게요. 동화는 애초에는 신화나 전설에서부터 발달했다. 이 얘기는 동화라고 하는 것이 신화라든지 전설이라고 하는 것에 발달된 형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구전되어 온 것이건 기록되어 온 것이건 간에 모든 것을 총칭하는 그런 이제 용어로서 사용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철 선생님의 견해인데, 이재철 선생님은 이제 아동문학의 대부격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아동문학사에서 대부격에 해당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메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화라는 뜻입니다. 민화, 백성민자에다 이야기 화자인데, 흔히 이제 일본에서 쓰는 용어죠. 그냥 통칭해서 이해하자면 옛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될 건데요.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구전되거나 문자로 이제 정착된 거,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아동에게 좀 적합한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래동화라든지 뭐 구전동화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손동인 선생님도 역시 이제 아동문학 쪽의 학자신데요. 이분도 거의 이제 이 전래동화라고 하는 것, 또 민간설화라고 하는 이제 용어도 쓰셨는데, 거의 뭐 분신이거나 거의 동일한 관계에 있는 것,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최훈식 선생님이라든지 김기창 선생님, 이분들 역시 이제 아동문학계에서 뚜렷한 업적을 내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이 전래동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동화를 말한다. 그러니까 동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뭐 전승되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아동을 독자로 한, 그 청자로 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부터 전해져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도 또 동심, 아이들의 어떤 그 마음이죠. 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을 뭐 전래동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분들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옛 이야기를 동화라든지 전래동화 이런 것과 이런 용어들과 상당히 섞어서 얘기를 하셨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이 용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 이야기라든지 동화, 전래동화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이런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어떤 특정한 견해보다는 상당한 파급력을 갖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은 그 파급력이 훨씬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표에서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 교수 요목기부터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의 사용된 교과서에서 사용된 이런 용어들을 보시면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요목기라든지 뭐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이런 등등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4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1982년부터 시작되는데요. 제4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 2007년까지에 해당되는 약 25년간의 기간에 해당되는데요. 이 기간의 교과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 이야기를 수록을 해놓고 전래동화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부당성이 계속 지적됐습니다. 교육계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 점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2007년 개정부터 옛 이야기라고 하는 용어가 교과서라든지 교사용 지도서라든지 이런 데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교육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이 신입생들도 교육을 그렇게 배웠는지 일상생활에서도 전래동화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전래동화라고 하는 용어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옛 이야기와 동일시돼서 사용될 수 있는 개념도 아니고, 또 나중에 보시겠지만 또 일제강점기에 식민문화적인 어떤 유산이 아주 잘 녹아들어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적으로 좀 뭐랄까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학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게 지적했지만 교과서에서까지 이렇게 이제 전래동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많이 자초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전래동화라고 하는 용어에 일제강점기에 이 식민문화적 유산이 들어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일제강점기에 이런 용어, 즉 동화라든지 전래동화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3년에 육당 최남선이 어린이 잡지 붉은 저고리를 이제 창간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보 온달이라고 하는 작품을 수록합니다. 우리가 아동문학사에서는 이 바보 온달이를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문자로 되어서 소개된 그런 작품으로 보통 그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때 최남선은 전래동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바보 온다리를 소개를 했었고요. 또 이런 그 이야기를 모은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도 이때 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상급 주는 이야기 모음 이렇게 했는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잡지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옛 이야기를 문자로 기록해서 보내면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된 것들은 돈을 줄 테니 이런 옛 이야기를 많이 보내달라, 그런 광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내용을 좀 보시겠는데요. 1922년 방정환 선생님이 이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 제 26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개벽은 상당히 그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잡지가 되겠습니다. 이 잡지에서 동화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조선 고래 동화 모집, 이런 이제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 우리나라를 지칭했던 것이고, 고래는 옛날부터 전해져 왔다, 이런 뜻이 되겠고, 동화는 어린이를 독자로 한 또는 청자로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온 그 옛 이야기를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제목을 옛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동화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방정환 선생님이 이런 동화를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고, 또 고래 동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또 이런 옛 이야기를 처음 수집한 것도 아니죠. 아까 보셨듯이 최남선도 역시 그 이야기 모은다, 이야기를 모은다는 식의 광고를 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러분이 주목을 좀 하실 것은, 앞에 최남선은 그냥 이야기라고 했는데 방정환 선생님은 동화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조금 이 용어를 어떻게 해서 사용하게 됐을까? 또 고래동화라는 용어 말고 다른 용어,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전래동화라고 하는 용어는 그럼 언제부터 나오게 됐을까? 등등 이런 내용들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내용이 이 동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특정 대상이 무엇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부터 전해져 온 어떤 이야기를 동화라고만 지칭했던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이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23년 1월 1일자 이 개벽, 즉 제31호죠. 개벽 잡지에 어떤 제목의 글이 실리냐면요. 새로 개척되는 동화에 관하여 특히 이 소년 이의 일반 큰 이에게, 큰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른을 말하죠. 그래서 어른들한테도 뭔가 동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밑에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해와 달, 흥부와 놀부, 콩쥐팥쥐, 별주부, 토끼의 간이라고도 하고, 흔히 이제 판소리와 관련해서는 수궁과라든지 뭐 별주부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등등을 전래동화, 전래동화가 아니라 동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알아두어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동화는 옛 이야기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콩쥐팥쥐라든지 흥부놀부, 뭐 별주부 다 이 조선시대의 유명한 소설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죠. 그래서 이런 소설의 어떤 내용도 이 동화로 또 포장하려고 하는, 또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이제 1923년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930년에 오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용어, 전래동화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1930년 이전에는 최남선 선생님께서 사용했던 이야기라든지 또 방정환 선생님께서 사용하셨던 고래동화라든지 이런 용어가 이제 확인되었죠. 특히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옛 이야기뿐만 아니라 소설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까지를 동화로 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1930년대에 오게 되면 전래동화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래동화라고 하는 용어는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1930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동화라든지 뭐 고래동화라든지 이런 용어만 사용됐는데, 이때 전래동화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한다. 어떤 신문에 등장하냐면 매일신보에 등장합니다.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그런 성격의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총독부를 좀 위에서 언론 활동을 했던 그런 이제 신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개벽 잡지와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래동화, 그러니까 옛 이야기를 모집한다라고 하면서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런 옛 이야기들을 신문지상에 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우리나라 조선에는 여러 옛 이야기들이 이 조선에는 상당히 많고, 또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우리의 특히 뭐 어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에 굉장히 유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제 이런 옛 이야기를 수집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매일신보라고 하는 이 신문에서 전래동화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주목을 할 것은 여기서 전래동화보다는요, 동화라고 하는 용어의 먼저 역사부터 좀 훑어보시면서 이 전래동화를 좀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화라고 하는 용어가 황정환 선생님도 사용을 했고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매일신보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화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옛 이야기를 지칭하고 있는 건데요. 이 용어가 과연 어떻게 해서 뭐 개벽이라는 잡지에도 소개가 되고 매일신보에서도 소개가 되었을까? 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 용어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화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짐작하셨듯이 이 동화라고 하는 용어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스스로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용어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수입한 것이죠. 수입해서 이 조선의 지식인들도 사용을 했던 것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 조선의 동화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소개된 것은 언제냐면요. 191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한 문헌으로는 그래요. 물론 이제 새로운 문헌이 발견된다면 13년 훨씬 이전도 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는 이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의 각 부, 군, 간도보통학교, 간도가 당시는 조선의 땅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보통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 해당되는데요. 이곳에 다 공식 문서를 보내요. 조선 총독부가 공식 문서를 보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전설, 제2동화. 이게 공문서를 그대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뭐 영인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좀 보시기가 불편하니까 제가 그대로 타이핑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공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공문을 주고 너희들의 지역에서 이런 전설과 동화를 수집해서 조선 총독부로 보내라. 문서로 보낸 거예요. 공식 문서로 보냈는데 여기에서 제2의 동화라고 하는 말이 보이죠. 동화. 제1의 전설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자, 이 제1 전설 부분하고 제2 동화 부분은 좀 상당한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하고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1 전설 부분에 보시면 1번하고 2번은 민족의 이동이나 표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1, 2에 들어있는 이 조선 총독부의 시각은 뭐냐면요.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는 원래부터 그 조선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다. 너희들은 남쪽에서 올라왔건 북쪽에서 올라왔건 어디서 딴 데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그 인식이 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1번, 2번에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영웅에 대한 얘기예요. 일본의 이제 신화에서 이제 유명한 영웅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스사노라고 하는 이 영웅이 대단히 이제 이 일본 신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이자나기하고 이자남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두 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일본의 여러 섬들을 만들게 되죠. 소위 말하자면 이제 국토를 창생한 일본의 여러 섬들을 만든 그런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또 섬도 만들었고 여러 신들도 만들었어요. 여러 신들도 만든 말하자면 일본의 시족격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신들인데 여러 그 섬도 만들고 또 여러 신들도 만들다가 특히 그 중에 이제 이자남이 여성신인데요.
불의 신을 낳다가 죽게 돼요. 이자나미가 죽게 돼서 이자나기라고 하는 신이 이제 죽으면 저승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승에 있는 이자나미를 만나러 가기 전에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는데 이때 이제 오른 눈도 씻고 왼 눈도 씻고 코도 씻고 하는데 이때 오른쪽 눈을 씻었을 때 아마테라스, 즉 태양의 신이죠. 태양의 여신입니다. 태양의 여신이 탄생을 하게 되고 코를 씻었을 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스사노라고 하는 영웅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사노는 땅에 살았어요. 아마테라스는 이제 천상에 살고, 그래서 이 스사노가 자기 어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이 누나죠. 아마테라스. 이 태양의 여신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는데, 워낙 이제 난폭한 신이기도 하고, 또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 신입니다. 스사노는. 그래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까 지상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인간들이 사는 세계로 쫓아버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손톱도 발톱도 다 잘라버리고 수염도 잘라버린 상태로 이제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떨어진 지역이 신라의 우리가 아는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소시머리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소시머리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말씀드리면 소우자에다가 머리두자 우두, 그러니까 우두산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추론을 하면 어떤 이제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냐면 아마테라스는 일본을 차지하는 그런 이제 여신인 거죠. 그런데 스사노는 어디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신라의 그 소시머리. 그러니까 신라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남자신이 된 걸로 지금 일본의 신화에서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신화에 대한 것을 굳이 이 조선 한반도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은 일본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이제 추적해보고자 이런 전설을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동식물에 관한 실한 그 전설인데 그 중에서 특히 딱 단서를 줬어요. 호랑이, 뱀과 관련된 얘기를 좀 수집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호랑이가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 되겠습니다. 왜 다른 동식물도 많은데 이 호랑이, 뱀을 특정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명의 기원.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곳에 살게 되면 이제 사람이 안 살다가 우리가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 그 땅의 이름도 붙이게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도 만들어지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명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곳이 일본과 어떤 관련성이 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너희들이 여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뭔가 살면서 이런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냈거나 뭐 그랬다는 이제 논리로 그런 논리를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전체가 이 조선 총독부의 이 조선의 어떤 그 식민 지배를 아주 굳건히 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잘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설을 수집하고 동화를 수집하라고 그랬는데 이 동화는 흔히 이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민담에 가깝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포크테일에 해당되는데요. 이 동화를 그러니까 민담류의 이야기를 수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수집하라고 또 딱 꼬집어 줬어요. 모모타로 같은 얘기, 또 혹부리 영감 같은 얘기, 말 알아듣는 거북이,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좀 수집해라 이랬는데 이 세 작품을 특정한 것도 역시 이런 전설들을 수집해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즉 조선을
조선의 어떤 식민 지배를 이제 좀 굳건히 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겠죠. 모모타로 얘기는 이제 복숭아 소년 또는 복숭아 동자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모모라고 하는 것이 일본어로 이제 복숭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복숭아 속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복숭아를 먹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모모타로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커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험을 떠나면서 여러 이제 그 머리가 여러 달린 그런 괴물들을 퇴치하는 그런 이제 모험담을 보여주죠. 이 모험담은 아까 말씀드린 스사노가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스사노가 나중에 땅에 떨어졌죠. 그 신라의 소시머리에 떨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 다시 갑니다. 이즈모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곳에 괴물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스사노가 괴물들을 퇴치하는 그런 이제 영웅적인 이제 활약을 하는데 모모타로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설에서도 비슷한 게 있나 좀 찾아봐라 했던 것이고, 민담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이런 이제 공문을 내린 거예요. 혹부령감은 1597년에 강항이라고 하는 조선의 사대부가 있어요. 정유재란 때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2년 8개월 동안 일본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의 일본의 스님한테 들은 얘기를 자기 문집인 그 수운집이라고 하는 문집에 수록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 혹부령감 얘기예요. 혹 달리는 할아버지가 도깨비 집에 들어갔다가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노래를 어떻게 해서 부르게 되느냐? 바로 혹이 있어서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그 도깨비들이 혹되어가는 그런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나쁜 마음씨의 그 할아버지가 똑같은 일을 했다가 혹만 하나 더 붙이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혹부리 영감. 이 얘기인데 요걸 수집해봐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일본에서 많이 전승되는 얘기예요. 이 혹부리 영감 같은 경우는 약 1700년대에 일본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그 기록물에 혹부리 영감이 등장하지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조선에도 이 작품이 많이 전승된다면 일본과 조선의 연관성 이런 것을 주장하기에 딱 좋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말 알아듣는 거북이 이런 것을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말 알아듣는 거북이의 시작이 혹부리 영감하고 좀 비슷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수집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수집하라고 한 이유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공문을 내려 보냈던 것이죠. 자, 조선 총독부에서 이 전설이라든지 이 동화를 수집을 이제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을 보낸 목적이 뭐겠어요? 제가 앞서 약간의 단서를 주었듯이 바로 동근동원, 우리는 같은 그 뿌리 근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은 같은 근원을 가진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선동정,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내선영화, 당시의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을 내지라고 그랬어요. 일본을 내지라고 하고 그냥 우리 한반도 쪽은 조선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조선과 일본이 융화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걸 이제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선일체,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이 하나의 몸뚱아리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만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 논리가 조금 발전하게 되면 어떤 논리로 나가게 되냐면요. 우리는 너희들을 강제로 점령한 게 아니다.
보겠어요.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이제사 만나게 된 거죠. 이 형제가. 그래서 이 형제가 일본은 당시에 근대화를 일찍 했기 때문에 좀 잘 살았죠. 그래서 이 조선 너희들을 좀 도와줄게. 이런 논리를 이제 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전설이라든지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게 했던 것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이런 옛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식민지 교육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했을까요? 일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용했을까요? 아니죠. 조선의 어린이들이죠. 조선의 어린이들한테 너희와 우리는 하나야, 뿌리가. 그런 이제 이야기, 그런 교육적인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표에서 보시듯이 이런 동화라든지 전설을 수집을 했던 것은 이 1차적으로는 식민 통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고, 식민 통치 자료를 활용하려면은 조선인은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이런 것을 이제 교육적으로 계속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1913년에 조선총독부가 조선 전설 동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식민지 프로젝트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조사 보고서를 이제 만들었던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 제가 몇 개의 그 이제 그 조사 보고서 및 당시에 이제 이런 것을 영향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 하에 여러 이제 일본 학자라든지 또는 뭐 학교 등등에서 이런 류의 이제 작업들을 그 이후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발단은 1913년에 조선 총독부에 이제에서 시작됐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그 식민지 학자들 또는 교직계에 있던 이런 분들이 조선의 옛 이야기를 수집해서 많은 책들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개 정도 제가 여기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일본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조선 총독부의 작업이죠. 그 조선의 전설과 동화를 수집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선의 어떤 전설, 그러니까 전설의 조선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이제 또 그 이후에 학자가 내게 되는데 시차가 얼마 안 나죠. 1913년하고 이제 1919년도인데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왜 붉은 글씨로 두 번째 책에다가 표시를 했냐면 이 책이 대중적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갖게 됩니다. 대중적인. 그러니까 당시 조선뿐만 아니라 특히 그 일본에 있는 그 조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학자든지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대중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그게 한 4가지 중요한 책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13년도에 이 조선 총독부의 작업, 이 작업은 말씀드렸듯이 조선의 어떤 전설과 동화를 수집해서 어떤 조선을 효과적으로 식민 통치하기 위한 어떤 전략 속에서 그 공식적으로 수집이 됐던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대중적으로 좀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미와 다마키라고 하는 이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 조선 총독부가 분류했던 작업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대로 가져오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조선의 어떤 신화, 뭐 주몽에 대한 얘기라든지 신라라든지 백제에 관련된 그 소위 건국에 대한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화로서 취급한 게 아니라 전설로 취급을 하는 이제 그런 특이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대상입니다. 실은 신화라고 하는 것은. 야마사키 겐타로의 이 작업은 아주 그 서문에 그 의도를 잘 드러냈습니다. 이 조선과 일본을 융화시키게 한 목적에서 나는 이 책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의 내용은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숙제 내준 거예요. 이것은 이제 숙제 내준 이유는 이 숙제를 통해서 일본어 장문, 일본어 글쓰기를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조선의 전설이나 동화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제의 일과 관련해서 제가 이 동화라든지 이 전래동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 동화라고 하는 용어가 일본의 어떤 조선 청독부의 식민 통치 기관이죠. 이 기관을 통해서 일본에서 수입이 됐던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일본의 기관지 노릇을 했던 매일신보가 전래동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의 옛 이야기를 많이 수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일본의 기관지 역할을 했으니 당연히 이 조선의 지배, 식민 지배를 뭔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역할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하에서 이제 전래동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화라고 하는 용어, 뭐 전래동화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옛 이야기와 일치되는 용어도 아니고, 또 그 근원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의 어떤 그 철저한 어떤 식민 지배, 조선을 식민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불순한 의도 속에서 시작된 용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 두 번째 주제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얘기에서 이제 조선 총독부가 조선의 그 전설 동화를 수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집한 옛 이야기 중에서 25편을 선별합니다. 선별해서 1924년에 조선 동화집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일본어로. 그 중에 25편을 뽑아가지고. 엄선했겠죠. 엄선했을 텐데, 여기서도 역시 동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 동화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25편 중에 그 5편이 호랑이에 대한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옛 이야기를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 1순위가 뭐냐? 호랑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는 호랑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5편에 5편에서나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5편 중에 호랑이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하나같이 부정적이에요, 이 호랑이가. 자,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이 겁쟁이 호랑이. 흔히 이 겁쟁이 호랑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호랑이와 곶감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벌받은 호랑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얘기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은혜도 모르고 겁쟁이에다가 천벌을 받았대요. 호랑이가 긍정적이지는 않죠. 그 다음에 교활한 토끼. 이 제목에서는 완전히 호랑이가 바보예요. 토끼한테 속아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하는 그런 얘기이고, 또 검은 옷과 붉은 옷에서는 욕심을 많이 내요. 그 형제가 있는데 형이 욕심을 많이 내는데 나중에 붉은 옥에서 나오는 동물, 즉 호랑이인데, 이 호랑이한테 그냥 그 죽임을 당하는 아주 그 흉악한 얘기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5편의 호랑이가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뭐예요? 호랑이가 긍정적이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호랑이 이야기가 되게 많다 그랬어요. 가장 많아요. 그 등장하는 동물 수로 보면 많은데, 호랑이에 관련된 옛 이야기를 분석을 해보면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1번, 2번, 3번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긍정적 얘기예요. 어떤 영웅을 수호하는 신적이고 영적 동물이다. 또 굉장히 슬기롭고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동물이다. 또 신의의 동물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어때요? 반드시 갚아요. 그런 동물입니다. 자, 1, 2, 3번까지가 호랑이 이야기의 한 9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4번, 5번은 조금 부정적인데요. 배은망덕하고 약간 어리석고 바보스럽다. 이 얘기가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10% 정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1, 2, 3번과 관련된 호랑이 얘기는 수록하지 않고 이 4번, 5번에 관련된 얘기만 거기다 수록했는가? 1913년에 이 조선총독부의 전설동화 조사도 불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선별한 이 25편, 그 중에 호랑이가 등장하는 5편? 긍정적이지 않겠죠. 뭔가 의도가 있겠죠. 자, 이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조선과 호랑이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육당 체남선은 어떤 이제 얘기를 동아일보에 소개를 하냐면 1926년에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7번에 걸쳐서 어떤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호랑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조선은 호랑이를 이야기하는 국가다. 호담국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조선과 호랑이는 얼마나 특수한 인연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24년에 무엇이 나왔다고 그랬죠? 조선 동화집이 나왔어요. 조선 동화집을 보니까 5편 속에 호랑이가 부정적으로 등장해요. 최남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지는 않았겠지만 26년에 7번이나 걸쳐서 조선은 호랑이를 이야기하는 국가야 라고 하면서 호랑이의 그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왜 이런 소개를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뭔가 조선 총독부의 그 작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무슨 결기가 조금 작용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최남선만 조선과 호랑이의 관련성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일본인 이마무라 도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일본의 경찰이자 민속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조선풍속집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선 사람은 호랑이 위에는 숭배하는 동물이 없대요. 이거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이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약간 이국인의 눈, 식민 지배자의 눈에서 봐도 확실하게 조선은 호랑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나라구나. 이걸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교육 측면으로 좀 가서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조금 정리해 봅시다. 조선 총독부가 동화를 수집을 했어요. 호랑이와 관련된 전설도 수집을 하고 했는데 그 작업을 조선 동화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압축해서 소개를 했었고요. 그 소개를 통해서 호랑이의 이미지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이제 초등교육에서 이 동물 중에서 이 호랑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수록이 됩니다. 수록이 되는데, 이 이야기들 중에 토끼의 재판 또는 호랑이와 나그네라고 하는 작품이 여기에 수록이 됐어요. 제가 재수록 횟수라고 해서 글씨를 크게 해서 11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반인들은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재수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수록했던 걸 다시 수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바뀌면 교과서도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6차 교육 과정에 토끼의 재판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어요. 7차 교육 과정 때 교과서 만들면서 또 수록을 해요. 이런 식으로. 또 같은 그 교과서, 교육과정 내 교과서에서도 뭐 읽기에서도 소개하고 쓰기 교재에서도 소개하고 이렇게 재수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초등교과서상 이렇게 재수록을 많이 한 작품은 유일합니다. 이 작품이. 두 자릿수. 다른 작품은 두 자릿수가 없어요. 이 작품만 유일하게 이렇게 두 자릿수를 거듭하면서 수록을 했는데 이게 과연 좋은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작품 토끼재판이 1924년 조선동화집에 수록되었던 5편 중에 어떤 작품이냐면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그 작품입니다. 나그네가 그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어요. 구해줄 때 약속이 뭐냐면 너 내가 꺼내주면 나 안 잡아먹을 거지. 해서 구해줬는데 나오자마자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소한테도 재판을 받고 소나무한테도 재판을 받고 또 지나가는 토끼나 여우한테도 재판을 받습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나그네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하고 소나무는 호랑이 편을 들어줬어요. 인간이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잡아먹어 그랬어요. 근데 토끼나 여우는 그럼 내가 재판을 해주기 위해서는 처음에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겠어.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있었는지를 좀 설명해 줄래? 그러니까 호랑이가 옳다구나. 얘도 내 편이구나 하면서 함정에 쏙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있었거든 하면서 다 설명을 들어요. 그래서 토끼나 여우가 어떤 재판을 하냐면 이 지금 논쟁은 너를 함정에서 구해주고 나서에 벌어진 논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없어지려면 그냥 원래 상태로 있으면 된다. 해서 호랑이를 함정에 그대로 두고 너는 그대로 있고 나그네는 갈 길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말이 끝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뭐예요? 어떤 동물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토끼나 여우한테 두면은 지혜로운 얘기고 호랑이한테 두면 은혜도 모르는 이런 배은망덕한 그런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는 뭘 의도했을까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이걸 의도했는데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는 그런 조선 총독부의 의도를 그대로 실천했던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벗어나고도 우리 스스로가 식민지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가 어떻게 훼손되고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되고 그것이 결국 이제 조선을 이제 철저하게 지배하면서 조선의 어떤 그 호랑이의 기계, 호랑이와 같은 어떤 조선의 기계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여기에는 상당히 잠재되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이제 의문이 들 게, 뉴스라든지 가끔 보면은, 저 일제강점기 시대 때 호랑이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이야기랑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그 일제강점기의 일본인들의 의도를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덧붙일게요. 일본인들의 호랑이에 대한 욕망은 상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호랑이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동물 중에 왕, 그런 동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죠. 사무라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무인 정신, 이것과 호랑이의 영맹성,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조선의 호랑이 가죽, 즉 호피죠. 호피를 구하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에는. 자, 임진왜란 때로 한번 가볼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굴주자에다가 도장인자, 문서장자입니다. 이게 이제 외국하고 무역을 허락한다는 그 문서예요. 이 문서를
임진왜란 때 줍니다. 그 중에 가토 기요마사, 여러분들이 아는 가등청정이죠. 이 가등청정한테 주어서 뭐라고 했냐면 조선에 가거들랑 범을 잡아 보내라. 호랑이, 또 기타 호랑이 가죽도 약탈해서 보내라. 뭐 이런 등등의 문서를 보냈어요. 저 사진에 보시면 저 일본 고호로 함자로 써진 그게 바로 주인장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선에 파병된 장수들한테 저런 특별 임무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선하고 싸우는 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조선에 가서 범 사냥하고 조선의 호피를 약탈하는 그런 부대도 있었습니다. 이 임진왜란 때. 자, 일제강점기 이제 조선이 식민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대놓고 조선의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1917년 11월 10일부터 1917년 12월 10일 약 한 달간에 걸쳐 자행된 이 종호기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이 야마모토라고 하는 그 동경에 아주 그 부자 상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개인 돈을 내 가지고 조선에 호랑이 사냥을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을 통해서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의 여러 지역을 이제 사냥을 하게 되죠. 사냥을 하면서 그 호랑이를 이제 잡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종호군이라고 이제 명칭을 했던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노래를 보시면 그 조선의 호랑이만 잡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조선의 침탈에 대한 야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노래 속에 잘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선의 호랑이를 잡아서 조선인의 기계를 깔아뭉개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 무인들의 기계도 드높이고 이러자, 이런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고, 이때 이제 조선의 호랑이 포수들이 많이 이제 이제 조선의 포수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호랑이를 잡아봤던 사람만이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조선의 유명한 호랑이 사냥꾼 24명하고 몰입군 약 150명을 동원해서 조선의 호랑이를 이제 잡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조선의 호랑이 사냥꾼들을 지금 집합시켜 놓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호랑이 사냥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능주, 이쯤에 화순입니다. 전남 화순에서도 잡은 이제 호랑이를 앞에다 놓고, 지금 호랑이보다는 약간 표범에 가깝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때 그 호랑이뿐만 아니라 뭐 표범, 늑대 뭐 등등 여러 동물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뭐 기념사진을 저렇게 찍어요. 기념사진을 찍고 이제 종옥이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수록을 하고 그랬죠. 보시면 저 가운데에 그 위에 모자, 고급 약간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동경의 후보상인 야마모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의 지원 아래 어쨌든 조선에서 호랑이 사냥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런 호랑이 사냥뿐만 아니라 좀 참혹스러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잡은 호랑이들을 가지고 두 번이나 이제 그 한 번은 조선의 조선 호텔에서, 한 번은 이제 일본 동경 제국 호텔에서 대연회를 펼쳐요. 이러면서 이때 이제 호랑이 그 시식회를 하죠. 호랑이 시식회를 하는데 도쿄 제국 호텔에서 했던 그 메뉴를 좀 보시면 1번 그 메뉴가 뭐예요? 함경남도에서 잡은 호랑이의 차가운 고기. 이게 일본 메뉴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 고기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 모인 일본의 유력자들이. 옛날 임진왜란 때는 타국의 나라에 가서 호랑이 사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선이 뭐예요? 일본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일본의 나라인 조선에 가서 호랑이 사냥을 해서 이 호랑이 고기를 먹으니 얼마나
간계무량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했겠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조선을 철저하게 지배했고 그 조선의 상징들을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이미지로 만들기도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약탈해서 없애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 이제 해수구제사업이라고 해서 해로운 어떤 동물들을 잡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도 많이 해서 또 호랑이 사냥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1915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 총독부가 조선에서 141마리 정도의 호랑이를 이제 포획해서 잡죠. 그래서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호랑이는 철저하게 이제 조선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조선에 남아있는, 우리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제 박제, 호랑이 박제가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을 좀 보시면요. 저 호랑이, 그러니까 이 전남 전남 영광에 가면 불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에서 잡힌 호랑이의 가죽이 지금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호랑이 가죽입니다. 이 사연이 어떻게 됐냐면 1908년에 이 호랑이가 주민들이 파놓은 함정에 이제 호랑이가 걸려가지고 잡았는데 이 호랑이를 목포에 당시 다다미 상인을 하던 할아버지가 사게 돼요. 이 호랑이를. 사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서 박제를 합니다. 해가지고 다시 목포로 가져와요. 가져와서 당시 일본인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유달초등학교.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유달초는. 지금은 아니지만 유달초에 기증을 합니다. 기증을 해서 그 가죽이 지금 유일하게 조선에 남아있는 호랑이 가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조금 간단하게만 더 정리를 하자면 일제강점기의 옛 이야기였던 그 용어에 대한 동화라든지 전래동화라고 하는 거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식민문화적인 어떤 유산 또 그것을 통해서 모은 어떤 전설이나 동화 등이 굉장히 어떤 일본의 불순한 그 식민지 의도가 있었고 또 그 중에 이제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도 조선의 어떤 민족 동물로서의 어떤 호랑이의 상징성도 훼손시키고 실제로 생태계 속에서도 호랑이를 소멸시켜버린, 멸종시켜버린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동화라든지 전래동화 속에 숨어있는 이 식민지적인 어떤 흔적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순환을 당했던 이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 또 실제 자연 생태계의 호랑이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우리의 전설이라든지 민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설이나 민담은 그 한국어의 묘미가 가장 잘 살아있는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이 구어체가 잘 살아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이런 그 훼손된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깜빡하고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각성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극복 방향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유달초의 호랑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왼쪽에 있는 그 박제품이 바로 그 영광 불갑산에서 잡힌 그 호랑이의 박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포에 가시거들랑 여러 맛집이라든지 관광지만 다니지 말고 유달초도 한번 방문해서 이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 박제품 이런 것도 보시면서 우리 전설이나 민담 속에 또 교육 속에 어떻게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적 잔재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